자, 저 들어왔습니다. 국수업 강사입니다. 자, 이 숙제를 이번 주 수요일 날이나 올릴 생각이었는데, 오늘 오전에 비대면으로 강의하고, 저 맥주 한 잔 먹고, 백판 자빠져 자고 있는데, 깨톡이, 무려 9개나 와 있어요. 자, 숙제 언제 올라오냐고. 그래서 긴급하게, 그래서 세수하고, 긴급하게 옷 입고 하겠습니다. 자, 이번 우리 1월, 2월 달하고 3월, 4월 달에는 제가 기출 지문을 뭔가 틀린 지문으로 많이 바꿔놓을 생각입니다. 아무리 봐도 이게 효과가 좀 있을 듯해요. 그냥 단순히 기출 문제 정답만 찾는 것보다는 자꾸 기출 지문을 보면서 뭐가 틀려 있느냐, 이런 걸 찾는 자신감이 좀 필요할 듯해요. 그래서 제목은 틀린 지문 중에 그냥 틀린 지문을 색칠하지 말고 뭐가 틀렸는지를 색칠하는, 뭐가 틀렸는지를 체크하는 이런 자료를 제가 올해는 4월 달까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들어가 볼게요. 아이고, 목이 메인다. 자, 일단 오늘 첫 번째 강의 주제가 부동산 학에 대한 학문적 성격이었죠. 그러면 이런 게 떠올라야 돼요. 부동산 학의 학문적 성격을 암기하는 방법은 경규, 사용종, 경험과학, 규범과학, 사용과학, 응용과학이죠. 응용과학, 종합과학. 그래서 경규씨가 사용하는 종이고, 누구는 안 된다. 순자씨는 사용할 수 없죠. 그래서 순수과학 X, 자연과학 X. 이게 포인트예요. 이 부동산 학에 대한 내용은. 1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학이란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의 원리, 그 응용 기술을 개척하는 종합 응용 자연과학입니다. 항상 뒤쪽이 문제예요. 여기에 자연과학이라고 되어 있죠. 요렇게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을 요렇게 색칠하라. 이게 요 숙제입니다. 과학을 순수과학과 응용과학으로 구분합니다. 그러면 부동산학은 순수과학에 속한다. X죠. 순자씨는 안 돼요. 순수과학, 자연과학은 안 된단 말이죠. 3번, 부동산학은 다양한 학문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종합 학문적 성격을 지닌다. 옳은 지문이죠. 그 다음에 4번, 부동산학이란 부동산과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을 연구하기 위해서 다양한 측면의 접근을 시도하는 순수과학입니다. X, 순수과학 X, 자연과학 X. 부동산학은 사회과학이 아니라, 틀렸죠? 사회과학이다. 일단 이렇게 가야죠. 사회과학이다. 그리고 부동산과 관련된 자연현상을 연구하지 않아요. 자연현상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자연현상은 지진, 태풍 이런 걸 연구하는 게 아니라 사회현상을 연구하는 무슨 과학이라고 해야 돼요? 자연과학이 아니라 사회과학입니다. 부동산 학은 결국 사회현상을 연구하는 사회과학이다. 이렇게 가야죠. 그다음에 부동산학은 추상적인 학문이다. 틀렸죠. 기출지문은 추상적인 학문이 아니라, 추상이 아니라 구체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낸 학문입니다. 구체적인 경험, 과학이다. 이렇게 수정을 해줘야겠죠. 그 다음에 자, 표준산업 분류에서 부동산업을 어떻게 분류하고 있습니까? 이 표준산업은 대단히 다양하게 분류를 하고 있는데 포인트가 항상 누군가 부동산을 만들어요. 누군가 부동산을 만들어내면 이 부동산으로부터 뭔가 산업이 파생되는데 네 가지를 암기하는 게 핵심이에요. 네 가지. 일단 부동산이 만들어지면 부동산을 임대로 돌립니다. 임대요. 부동산을 팔아먹습니다. 공급업. 그리고 부동산과 관련된 서비스업이 나오는데 항상 네 가지죠. 관리, 그 다음에 중개, 자문, 감정, 평가. 그래서 요 암기 코드가 뭐였어요? 관중, 만어, 자거. 관중, 자가. 이게 암기였죠. 이게 부동산 관련 서비스, 관중이 작아요. 관리, 중개, 자문, 감정, 평가. 요 정도까지는 1월 달에 암기하셔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다시
누군가 부동산을 만들면 임대로 돌립니다. 임대사업, 임대업. 팔아먹습니다. 개발 및 공급업. 그리고 각종 서비스업이 나오는데 항상 관, 중, 자, 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부동산업에 포함되지 않는 거 일반적인 우리 기출지문이에요. 봤더니 임대업이 있고요. 공급업이 있고요. 관리업이 있고요. 중개, 감정평가 있고 요놈이 틀렸죠. 요놈이. 부동산 중개와 자문은 서로 다른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강의 노트를 보면 중개는 중개 및 대리업이라고 정확히 되어 있고 자문은 투자 자문업이에요. 투자 자문업. 그러니까 이 투자를 제가 살짝 중개라고 지금 바꿔놓은 거죠. 이게 틀린 거죠. 투자 자문업 이렇게 가야죠. 자, 부동산의 개념이에요. 부동산의 개념 항상 복합 개념인데 물리적 개념, 경제적 개념, 빠져있지만 경제적 개념, 법률적 개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죠. 근데 자주 나오는 게 물리적 개념은 공치, 환자 이렇게 암기하죠. 공간, 위치, 환경, 자연 이렇게. 그리고 법률적 개념은 항상 민법의 개념을 협의, 가장 좁은 의미라고 하고 부동산 활동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광이라는 개념을 준부동산을 통해서 만들어냈죠. 그럼 1번 보자고요. 좁은 의미의 부동산 이렇게 나오면 이게 민법의 부동산을 말하는 거니까 토지와 요놈이 틀렸네요. 토지 및 정착물을 말한다. 이렇게 가야죠. 민법상의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요 2번은 옳은 지문이고. 그다음에 물리적, 기술적 개념. 물리적 개념을 기술적 개념이라고도 하는 것이죠. 물리적, 기술적 개념은 우리가 암기하고 있는 게 공, 치, 환, 자인데 공, 치, 환, 자인데 자가 너무 많다 그랬어요. 항상 우리가 물리적 개념의 자는 자연이에요. 자연. 자산은 경제적 측면의 개념이죠. 잘 빠지는 함정이에요. 꽁치 환자 두 문자만 암기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못 찾는 거죠. 자, 협의 부동산입니다. 그럼 민법, 토지 및 정착물을 말하고 그리고 협의, 광의, 준부동산 이런 개념은 기술적 측면의 개념이 아니라 법률적 측면의 개념이죠. 법률적 측면. 여기가 틀린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형광펜을 싹 칠해놔야죠. 법률적 측면의 개념입니다. 자, 정착물입니다. 정착물은 일단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정착물은 종속 정착물도 있고 독립 정착물도 있고 독립 정착물에는 항상 네 가지 시골을 내려가요. 그러면 건물 보이고 오른쪽에 나무 두 그루가 보이죠. 임목, 수목, 그리고 왼쪽에 상추 등의 농작물이 보입니다. 네 가지가 독립 정착물. 그 다음에 정착물이냐, 동산이냐, 항상 건물에 단단히 붙여져 있으면 정착물, 건물의 일부로 보는 거고, 임대예요. 임대. 잘 보셔야 돼. 임대. 임대인인 집 주인이 설치했다면 건물의 일부로 정착물이 되는 것이죠. 자, 국어는 토지로부터 독립된 정착물입니다. X죠. 여기가 틀렸죠. 토지로부터 독립된 정착물이 아니라 국어는 종속 정착물이죠. 이유는 네 가지에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그 다음 2번, 그러니까 요놈을 딱 색칠해 놓고 국어는 종속 정착물이야. 이렇게 번역을 해줘야죠. 자, 건물은 토지로부터 독립된 정착물입니다. 맞았고. 그 다음에 소유권 보전 등기된 임목. 나무 두 개 나왔잖아요. 임목, 수목. 얘들은 독립 정착물이니까 그 임목은 토지와 독립된 가치를 갖지 못한다. 이게 틀린 거죠. 갖는다. 이렇게 돼야죠. 토지 정착물 중에 4번, 토지 정착물 중에 도로와 교량은 종속 정착물인 거죠. 그러니까 토지와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토지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독립적인 것이 아니고 토지의 일부로 간주된다 했으니까 옳은 지문이죠. 어이구 안 보이네. 예. 5번 임차인 정착물이라고 해서 임차인, 임대인, 집주인의 정착물은 부동산, 정착물인 부동산으로 간주되지만 임차인이 부착한 정착물은 부동산이 아니라 동산으로 간주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걸 잘 궁합을 맞춰줘야죠. 임차인 요걸 살려주고 싶으면 동산, 요 부자를 빼야 되고 요걸 바꾸면 임대인 이렇게 나오면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거하여도 건물의 기능, 효용의 손실이 없이 부착된 물건. 자, 어떤 물건을 제거할 때, 건물에서 제거할 때 건물의 기능, 효용의 손실이 없다. 이게 포인트죠. 건물에 부착된 어떤 물건을 제거할 때 건물의 기능, 효용의 손실이 없다. 그럼 대충 붙여져 있어요? 단단히 붙여져 있어요. 대충 붙여져 있는 거죠. 대충. 그러면 건물의 일부가 아니라 동산으로 취급해야죠. 그러니까 요놈이 빠져야죠. 부동산으로 취급한다가 아니라 동산으로 취급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준부동산, 주소가 뭐예요? 준부동산은 법률적 개념이고 협의와 광의 중에 광의 개념에 포함되죠. 일단 준부동산은 동산과 권리, 즉 부동산이 아닌 동산과 권리가 마치 부동산처럼 취급되는 것이죠. 그리고 부동산처럼 취급되는 것이니까 반드시 부동산처럼 공시수단을 가지고 있다. 이게 잘 나오는 내용이죠. 자, 보겠습니다. 넓은 의미의 부동산, 이게 광의 개념이죠. 또는 광의 부동산이고 넓은 의미의 부동산에는 등기 등록의 대상이 되는 항공기, 선박, 자동차가 포함됩니다. 그럼 이걸 볼까요? 등기 등록의 대상이 되는 항공기, 선박, 자동차 요걸 줄이면 뭐라고 부르는 거죠? 준부동산이라고 부르죠. 이게 준부동산이 포함된다. 옳은 지문이죠. 준부동산은 경제적 측면의 개념입니다. 이게 틀렸죠. 협의, 광의, 준부동산은 법률적 측면이죠. 그 다음에 준부동산은 토지와 함께 협의의 부동산으로 분류됩니다. 자, 토지와 함께 협의의 부동산으로 분류됩니다. 요걸 살려보자고요. 토지와 함께 협의의 부동산으로 분류됩니다. 그러면 요놈이 틀린 거죠.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정착물이 들어가야죠. 정착물은 토지와 함께 협의의 부동산으로 분류되고 준부동산은 광의의 부동산으로 분류되어야죠. 그 다음에 준부동산은 등기 등록의 공시 방법을 갖추고 있죠. 그리고 부동산에 준해서 취급되는 특정의 동산입니다. 옳은 지문. 동산이라고 해도 되고 특정의 권리입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 두 가지가 틀린 거죠. 토지의 용어 반드시 맞춰줘야죠. 자, 일단 토지의 용어는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키워드를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주거, 상업, 공업. 주거, 상업, 공업 나오면 항상 택지예요. 택지. 부지가 아니라 택지. 틀린 거죠. 그 다음에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서 도로에 직접 연결되지 않은 토지입니다. 도로가 없는 토지입니다. 그러면 맹지라고 해야죠. 맹지. 자, 그 다음에 하나의 지번이 붙은 토지의 등기 등록의 단위입니다. 그러면 필지라고 해줘야죠. 필지. 자, 그리고 4번은 뭔가 용도가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어요. 용도가 뭔가 변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럼 후보지와 이행지인데 지금 앞쪽을 봤더니 택지, 농지, 임지지역 상호간. 그럼 이게 대분류입니까? 소분류입니까? 택지, 농지, 임지는 대분류죠. 대분류 상호간이니까 이행지가 아니라 후보지라고 해줘야죠. 후보지. 예. 그 다음에 표현은 좀 살짝 다른데 용도지역 내 상호간에 용도가 변환되고 있는 지역 내 토지. 이거 상당히 헷갈려요, 이게.
용도지역 상호간이냐. 그러니까 여기 질문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험을 학자들이 낼 때 좀 정확히 내줘야 되는데 애매하게 낸 거예요. 용도지역 상호간 이렇게 나오면 대분류 상호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즉 다른 말로 택지, 농지, 임지, 지역 상호간 이렇게 똑같은 표현이에요. 용도지역 상호간. 그럼 용도지역이 일반적으로 택지, 농지, 임지 지역이니까 대분류 상호간 이렇게. 근데 가끔씩 출제자가 좀 애매모하게 용도지역 내 상호간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용도지역 내니까 택지라면 주거, 상업, 공업 사이의 상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더 해볼까요? 용도지역을 택지라고 넣어보면 택지 지역 내 상호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주거, 상업, 공업, 상호간 이렇게 되는 거죠. 아유 복잡스럽다. 그래서 용도지역 내 상호간 그러면 주거, 상업, 공업지역 상호간 이렇게 즉 소분류를 뜻합니다. 소분류 내자가 있으면 그러니까 후보지가 아니라 이행지라고 해줘야 돼요. 이행지라고. 그 다음에 용도지역 상호간 그래서 제가 밑에다가 이렇게 나란히 적어 놓은 거예요. 이거는 헷갈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용도지역 상호간 그러면 택지, 농지, 임지 대분류 상호간이고 용도지역 내 상호간 그러면 소분류예요. 그러니까 5번은 소분류니까 이행지라고 돼야 되고 6번은 용도지역 상호간은 대분류니까 아이고 후보지라고 해줘야죠. 여기 뒤바뀌어야죠. 4번 같은 경우는 실수 잘 안 하는 거고 택지, 농지, 임지적 상호가 이러면 이걸 말하는 거죠. 용도지역 상호가. 그래서 대분류니까 후보지라고 해줘야 되고 잘 따라오고 있어요? 다시 주거, 상업, 공업이 나오면 택지라고 해줘야 돼요. 부지는 바닥 토지고 소지는 개발되기 이전 자연 상태의 토지고 도로에 연결되지 않은 토지는 맹지고 획지는 가격 수준이 유사한 일단의 토지고 토지의 등록의 단위라고 하면 필지라고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5번, 6번을 잘 비교해 줘야 돼요. 용도지역 상호간이라고 돼 있으면 대분류고 그러니까 후보지라고 해줘야 되고 용도지역 내 상호간 그러면 소분류니까 이행지라고 해줘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나지는 항상 두 가지가 없는 거예요. 두 가지. 건물 등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등 사법상의 제한이 없어야죠. 사법상에 이게 틀린 거죠. 사법상의 제한이 없는 토지죠. 사법상의 제한. 잘 틀리는 거죠. 그 다음에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에 물에 의한 침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침식이 되면 항상 토지가 곧 있으면 무너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포락지 옳은 지문이고 포락지는 항상 락이 있어요. 무너져 내렸다 이런 뜻이 있는 거죠. 근데 뒤를 봤더니 고압선 아래 토지 그러면 선화지잖아요. 선화지 그러니까 포락지가 아닌 거죠. 선화지라고 해줘야죠. 선화지. 예. 그 다음에 경사지 등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경사지는 항상 법적으로 규제의 대상이 돼요. 왜 법적으로 규제의 대상이 돼요? 안전상의 이유로. 그러니까 경사지 등이 나오면 법지가 나와야 돼요. 법지. 그리고 법지는 경사지고 소유권은 인정이 되지만 이용실익은 없거나 적은 토지가 되죠. 경사면이니까. 나지 또 나왔어요. 나지. 그럼 항상 두 가지를 체크해야죠. 두 가지. 정착물이 없다고 되어 있느냐. 그리고 사법상의 제한이 없다고 되어 있느냐.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옳은 지문이구나. 그 다음에 가격 수준이 유사한 일단의 토지. 그럼 뭐예요? 필지가 아니라 획지죠.
획지. 획지. 예. 자, 그 다음에 오늘의 하이라이트죠. 우리 토지의 특성 암기. 자, 첫 번째 부동성. 부동성의 영상 코드는 항상 장소라는 거죠. 장소. 그래서 장소를 뜻하고 있는 단어를 찾아야죠. 지역. 시장이 지역적입니다. 임장활동, 현장활동. 그리고 외부 효과. 부동산이 외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 이유는 자신의 장소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자신의 장소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부증성 일단 암기 코드가 찌읒자 보이니까 집, 약저, 최, 유효, 이용 요 두 가지. 이해는 토지는 양이 늘어나지 않는 희소한 자원이니까 알뜰살뜰 잘 써야 됩니다. 집약, 최, 유효, 이용. 그 다음에 영속성 항상 이응, 영속성, 임대차 시장. 그리고 가치정의, 부동산의 가치는 항상 장래, 기대 이익으로 결정이 되죠. 왜 장래, 기대 이익으로 결정이 되니? 과거와 현재가 아니라 장래로 결정이 되니? 그러면 장래도 살아 있으니까, 영속적이니까. 그리고 장기적인 배려, 이 미래를 예측해야 됩니다. 이런 뜻이죠. 자, 그 다음에 개별성이에요. 개별성. 토지는 다 개별적이다, 다르다. 따라서 어떤 토지를 다른 토지로 대체시킬 수 없다. 대체성의 부정. 그 다음에 일물일가 법칙의 부정. 일물일가 법칙의 부정. 자, 그럼 이제 암기한 내용 가지고 맞춰보자고요. 일단 1번을 딱 봤더니 국지화시키고 지역화시킵니다. 뭔가 활동을 지역적으로 국한되고 지역적으로 특화합니다. 그러면 부증성이 아니라 부동성이 나와야죠. 그 다음에 임대차 시장. 그러면 이응이니까 영속성이 나와야죠. 영속성. 그 다음에 개별성은 다른 부동산의 비교를 어렵게 하고 서로 다르다는 거니까 비교를 어렵게 하고 요건 맞았어요. 그 다음에 상품간 대체 가능성을 강화한다. 요 놈이 틀린 거죠. 대체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이죠. 부정. 제가 틀린 거 색칠하는 건데 틀린 거 색칠 않고 X로 쳤네. 이게 더 근데 이해하기는 쉬울 것 같네. 자, 4번. 개별성으로 인해 토지에 원칙적으로 감가상각이 적용되지 않는다. 감가가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영속성 때문이죠. 영속성. 그 다음에 토지 이용이 집약화됩니다. 집약화. 그러면 찌읒. 부증성이 떠올라야죠. 부증성. 그 다음에 외부효과 나면 부동성이고 다 틀려먹었네. 다 틀려먹었어요. 자, 그 다음에 토지의 특성 중에 최유효 이용이 나왔습니다. 최유효 이용.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찌읒 부증성이 떠올라야 되고 두 번째 이응 용도의 다양성 이렇게 암기죠. 그래서 얘놈이 들어가면 안 되죠. 부증성이나 용도의 다양성이 들어가야죠. 여기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토지의 개별성은 토지 부동산 활동과 현상을 개별화시킨다. 맞았고 장기적 배려가 얼른 보이네요. 장기적 배려. 장기적 배려라는 건 미래를 예측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속성 맞았어요. 그 다음에 토지의 자연적 특성 중 영속성으로 인해 부동산 활동은 임장활동, 현장활동, 장소를 뜻하니까 부동성이 나와야죠. 부동성. 자, 그리고 요 놈을 잘 보세요. 요 놈. 요새 가장 그래도 많이 틀리는 거니까. 자, 부동산의 이득은요, 소유이익도 있고 사용이익도 있어요. 소유이익도 있고 사용이익도 이렇게 있어요. 시험이 여러 번 나온단 말이에요. 소유이익이라는 건 뭐냐? 자, 우리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면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소유자에게. 소유를 해야 가격 상승을 얻을 수 있죠. 가격 상승. 이게 소유이익이에요. 부동산을 소유한 자만이 가격 상승을 가질 수 있죠. 그런데 사용이익이에요. 부동산의 사용이
대표적인 게 이게 임대차, 임대소득이에요. 임대소득. 그러니까 소유이익 나오면 가격 상승이 이득이고 사용이익 나오면 임대소득이에요. 그래서 6번 같은 거 딱 보세요. 사용이익이 나왔단 말이에요. 사용이익, 그 다음에 소유이익. 우리가 부동산에 사용이익, 요게 딱 포인트예요. 사용이익 하면 임대소득이에요. 즉 뭐가 있다는 뜻이에요. 임대차 시장이 발달돼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속성 맞았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5번은 자, 소유이익과 사용이익이 분리되고 여기는 대놓고 임대차 시장의 발달 근거가 됩니다. 그러면 영속성이죠. 영속성. 요것만 주의를 좀 해주세요. 자, 우리가 부동산의 소유이익과 사용이익을 가질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부동산이 금방 소멸되는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부동산을 딱 가지고 있으면 언제까지 기다릴 수가 있어요. 가격이 오를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영속성의 재화잖아요. 토지는. 그러니까 가격 상승에 이득도 얻는 거고 또 임대차 시장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사용이익이라는 임대소득도 얻는 것이죠.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는 조금 더 잘 한번 해설을 해볼게요. 자, 반복이 중요하다는 거 다음에 뵙겠습니다.